사이버 트럭을 2달간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극한의 사용기까지 녹여낸 끝장 리뷰.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안녕하세요. 외관 디자인이니 뭔 제로백이니 주행질감이니 성능 스펙이니 같은 건 전문가분들이 많이 올렸으니 그거 보자. 나 같은 찌끄레기는 애시당초 차는 잘 알지도 못해서 설명도 잘 못한대. 난 이걸 기존 가전들 리뷰처럼 개뿔도 모르는 일반인 기준 실생활하면서 느꼈던 사용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써야 될 사람, 쓰면 안 되는 사람으로 딱 결정해 주려고 한대. 뭐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뭐 긴 말 찌끄릴 필요 있어? 2달간 사용해본 사이버 트럭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장점 어그로. 이게 장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이목을 끈대. 장점으로 넣은 건 짜피 이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 주목도를 오히려 좋아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진심 나같이 관심종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현직 유튜버라도 이건 좀 부담스러울 정도랄까. 하이패스 달기 전까지는 계산할 때마다 이거 뭔 차냐고 물어보셨대. 고생하십니다. 뭐예요? 사이버 트럭이라고요? 이게 심지어 차에 관심이 없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어그로를 미친듯이 끈대. 차에 관심 없는 우리 아버지 처음 보였을 때도 이게 그 사이버 렉한가 그거냐? 라며 얼추하시는 모습이었대. 이게 테슬라는 감시 모드라고 주변에 사람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 클립을 저장했다 타면 보고해주는데 매번 차 타면서 이 블랙박스 확인하는 재미에 두근두근하면서 클릭한대. 온갖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는데 생긴 게 탱커라서 그런지 어그로 다 받아내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대. 정말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두세 배 비싼 슈퍼카보다 더 관심 많이 받아서 이 주목 가성비 자체가 좀 좋달까? 장점 넘사급 적재량. 이게 말 그대로 정말 트럭이다. 스펙상 1톤까지 실을 수 있어 일반 승용차나 SUV에선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엄청난 적재량을 보여준대. 적재 무게뿐 아니라 넓은 걸 넘어 광활하기까지 한 풀사이즈 픽업 트럭 베드의 위용 덕분에 정말 엄청나게 실을 수 있대. 내가 이 차를 산 목적 자체도 다양한 부피가 큰 가전이나 화물급 짐들을 수시로 옮겨야 했던 게 이유였기에 그 목적은 정말 제대로 부합한대. 매번 큰 상자 커다란 청소기들을 다 때려박아도 남아도는 적재함 크기 때문에 짐 테트리스 스트레스는 정말 없대. 한 번은 내 가족이 고향 가서 며칠 자고 왔어야 했어서 이런저런 육아로 인한 짐들과 심지어 매트리스까지 실었는데도 공간이 한참 남아 정말 괴랄한 수준의 적재량을 보여줬대. 정말 그냥 거진 이삿짐 싣고 가도 될 정도랄까. 적재함 커버까지 열 수 있기에 부피가 크거나 높이가 높은 짐까지 실을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정말 독보적인 강점이대. 거기에 이 뒷자리 다리 시트를 이렇게 위로 올려 접을 수가 있는데 이러면 뒷자리에 이 큰 공간까지 짐을 다 때려 박을 수가 있어서 정말 괴물 같은 수용 공간을 얻을 수 있대. 개인적으로 이런 픽업 트럭 산다면 이 슬라이드 패드 개강추대. 사트 관련 내가 산 제품 중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건데 깊이 짐을 실어서 손이 안 닿을 때 이렇게 당겨서 물건 내리기 개편하대. 거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까지 해줘서 개꿀이랄까. 플러스 트렁크와 트럭 베드 하단에도 이렇게 쫌쫌다리 더 실을 수가 있어 짐 하나는 정말 질릴 때까지 실을 수 있대. 나처럼 업무를 위해 많이 실어야 하는데 정말 좋대. 장점 승차감. 내가 1톤 트럭도 운영해오고 있었기에 이 트럭의 승차감은 정말 잘 알고 있대. 한마디로 정말 개그지 같대. 정말 쇼바라는 게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몸이 튀어오르는데 정말 온몸의 도가니가 레고 마냥 분리될 것 같은 느낌 씨게 든달까. 근데 이 차 트럭임에도 승차감이 정말 좋대. 이유는 그 뭐 비싼 차에 들어간다는 그 에어 서스펜션인가 뭐 식갱인가가 들어가 있어서라고 한대. 실제로 일반적인 포장길에서 진동이나 좌우 롤링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안정감이 있었고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차고가 높음에도 그 높이 대비해서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대. 엄청 비싼 세단급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차를 이것저것 많이 안 타봐서 그런가 기본적인 차의 피지컬 때문에 쫙 붙어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흔들림은 살짝 좀 더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훌륭한 고급 SUV 정도의 느낌이지 않나 싶대. 다 떠나서 그냥 탈트럭급인 건 확실하고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 승차감만으로는 뭐 아주 훌륭하대. 장점 강력한 외판. 이게 총알도 막아준다고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만큼 이 외판이 정말 엄청 강력하대. 웬만한 충격에도 찌그러지는 건 어림도 없고 기스조차 안 난대. 이런 특성 덕분에 가장 좋은 점은 문콕 걱정을 안 해도 된대. 다들 차 사고 나면 경험해봤겠지만 아무리 아껴 타봐야 1년 지나면 내 차의 옆면 펄집 된대. 근데 이건 왕근님 차로 정말 있는 힘껏 문을 쳐봤거든. 이 소리 들리지? 진짜 세게 쳤는데 푹 파인 자국은커녕 스크래치 자국조차
찾기 힘들었대. 도장을 입히지 않아서 뺑기 벗겨질 걱정 같은 건 애시당초 할 필요도 없대. 장점 편의성. 트럭이지만 테슬라의 모델이고 전기차다 보니 확실히 내연기관 대비 편의성 등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꽤 있었대. 뭐랄까 나에게 있어선 첨단 가전을 사용하는 느낌이었달까. 우선 모니터를 통해 각종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솔직히 모든 점이 다 편하다고는 못하겠대. 온도 조절이나 사이드미러 조절 같은 건 솔직히 그냥 외부에 보이는 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대. 근데 일단 시원시원한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각종 조작을 터치를 통해 한다는 게 대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익숙한 게 있대. 모니터가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도 있어서 뒷자리까지도 조작이 가능하대. 직구라 유심이 없어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 못 보는 반쪽짜리긴 한데 뭐랄까 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뒤에도 모니터가 달려있다는 게 가오다시 사는 맛은 있대. 개인적으로 테슬라 타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자동차 키 없이 타는 거였대. 진심 핸드폰에 자동차 키를 매번 챙기는 게 더럽게 번거로운 일인데 손만 있으면 키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편하대. 심지어 핸드폰으로 조작할 필요도 없이 가까이 가면 알아서 열리고 멀어지면 알아서 잠기고 하니까 열고 닫고에 내 어떤 에너지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진심 개편하대. 또 이거 감시 모드도 엄청 편리하대. 자동으로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을 딱 이슈업해서 차를 탈 때 모니터로 그 이벤트만 딱 보고해주는데 이게 사고가 있을 때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았대. 참고로 지인이 테슬라 사는데 문콕 사고 이걸로 바로 알아서 조치받았다고 엄청 좋아했대. 그리고 전기차라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일반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없던 꽤나 편리한 부분이었대. 이 뒤쪽 콘센트를 통해 전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전기도 120V에서 240V까지 뽑아낼 수 있대. 덕분에 라면 포트로 끓여 먹는 거 정도는 뭐 쉽게 가능하고 냉장고 놓고 빔 싸서 영화 보는 것까지 할 수 있대. 거의 뭐 트럭 베드에서 집처럼 전기 사용 싹 가능하대. 이 하단 콘센트가 출력이 좋아서 심지어 다른 테슬라 충전까지 가능하대. 거진 완속 충전기급 속도가 나와서 이동식 전기 충전차 수준이랄까. 에어서스를 통해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주차하면 에어서스를 자동으로 내려줘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편리하대. 이게 차가 길어서 회전 반경이 클 것 같은데 이 뒤쪽 바퀴까지 같이 움직이는 후륜 조향이 가능해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크지는 않았대. 3차선 정도에선 무리 없이 유턴 가능한데 솔직히 2차선은 조금 후달려서 와리가리 한 번은 해야 한대. 헤드라이트도 차가 없을 때는 밝게 비춰주다 차를 인지하면 상향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것도 좋았대. 전기는 편도 15.5km 기준 2% 정도 사용해서 감시 모드 킨 상태라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충전하는 편이대. 자, 장점은 이 정도고 여기서부터는 찐 현실 리얼월드니까 학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재생핸들 꽉 잡아잉. 단점들이 진심 하나같이 개빡세서 대꾸복구 심하니까. 단점 어려운 운전. 그냥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주행 운전은 정말 너무 편하대. 어려울 게 없다. 문제는 세상 그런 도로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폭도 폭이지만 카니발보다도 50cm나 더 긴 미쳐버린 5.6m의 전장 때문에 좁은 길 갈 때 굉장히 두려워진대. 좁은 길인데 꺾어서 가야 하는 곳, 주차장인데 외길로 내려가야 하는 곳 등은 보는 순간부터 심장 RPM 시계 올라간대. 좁은 드라이브 스루만 들어가도 곡소리가 절로 난대. 오 좁아. 오 좁아. 우와. 애시당초 확인해서 그런 곳이면 차 자체를 안 끌고 간대. 그냥 서울 시내 미팅이다. 애시당초 깔끔하게 포기한대.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K 도로 주차로 안 그래도 좁은 길 더 좁아지는 거 알잖아. 이 사이로 가는 거 솔직히 쉽지 않대. 유턴은 후륜 조향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단 어렵지 않은데 이 생각과는 다른 회전 반경 때문에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거나 기둥을 끼고 돌 때 이 반경에 익숙해지는데 엄청 해먹는데. 덕분에 벌써 사이드는 앳저녁에 좀 해먹었대. 싸트탄다? 그냥 옆 가드는 정기적으로 갈아 끼운다 생각하면 편하대. 나 실운전 경력 15년 동안 완전 무결한 무사고 부심 있는 드라이버임에도 이 지경인데 큰 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운전 난이도에 극악의 막타를 찍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다. 특히 룸미러가 최악인데 애시당초 그냥 달기 싫은 거 억지로 달아놓은 게 엄청 티나는 개콧구멍 마냥 사이즈는 둘째치고 개인적으로 운전 난이도를 극악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은 바로 적재함 덮개로 인해 막혀서 보이지 않는 후방 시야다. 이게 진짜 운전 엄청 어렵게 만든대. 물론 후방 카메라를 통해 후방 시야를 다양한 화각으로 확보해 준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카메라도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불편했대. 첫 번째로 시야각이다. 후방 시야를 위해선 무조건 이 모니터를 내려서 봐야 하는데 이게 운전 중 시야의 불편함과 더불어 좀 불안감을 느끼게 했대. 룸미러의 경우 전방 우측면에 달려있어서 눈을 돌렸을 때 룸미러를 보면서도 전방에 대한 시야가 어느 정도 함께 잡혀 전방 체크가 그나마 같이 된대. 근데 이 모니터가 있는 쪽으로 눈을 내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방 시야가 룸미러만큼 같이 확보되지가 않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꽤 크게 느껴졌대. 두 번째로 익숙함이다. 아무리 모니터를 통해 시야를
카메라를 보여준다고 해도 이게 뭐랄까 익숙해지는 게 좀 쉽지 않대. 익숙함이란 곧 직관성이라고 생각한대.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 없이 보는 순간 판단이 가능한 게 익숙함이 가져오는 직관성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울이 아닌 모니터를 보다 보면 뭔가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더 머릿속으로 연산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뭔가 복잡한 모니터 속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했대. 그러다 보니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거울보다는 좀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 거기에 화각 자체가 인간이 눈으로 보는 화각과는 조금 달라 실제 거리보다 차가 더 멀리 보여서 그런 이해의 이질감 같은 게 좀 더 컸던 것 같기도 하다. 거울이 좋고 카메라가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이 정도로 큰 차는 거울과 카메라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다. 사이드미러도 개노답인 건 마찬가지다. 다들 일반적인 차 타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해서 인지조차 못하는 게 바로 사이드미러의 볼록한 모양이다. 덕분에 조금 더 광각의 시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미친 이건 차도 더럽게 크면서 사이드가 평면이다. 이게 진짜 개빡치는 게 차는 큰데 화각이 좁아서 이 사이드미러로 옆차선 후방 시야와 차량 옆면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옆차선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위치로 해놓으면 이 사트 옆면이 안 보이는데, 차가 개 크다 보니 기둥 타고 돌 때나 차량 옆에 끼고 주차할 때 사트 옆면이 닿는지 안 닿는지가 거울로 안 보여서 정말 환장한데, 카메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카메라가 차 측면이 정말 조금 보이는 데다 직접 봐야 하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측면이 면이 아니라 선으로 보여서 거리감이 당최 안 잡히게 보여줘서 어렵대. 그래서 운전부심 있는 사람에게는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나 트럭에 다는 그 보조볼록 거울을 달아놨대. 진심 거울 볼 때마다 쌍욕 나온대. 이 거울 형태가 미국은 사이드에 뭐 곡률이 있으면 안 된다나 어쩐다나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듣기론 이거 그대로 평평하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대. 운전 경력 엄청 오래된 사람들도 장담컨대 사트 타면 내가 이렇게 운전을 어려워했나 싶을 거다. 카니발은 비할 때가 아니대. 뭐랄까 진심 미니버스 모는 느낌이 내가 받은 느낌에 가장 가까운 설명이 될 것 같대. 단점 주차. 이거 후륜 조향도 있고 카메라도 다양하게 많고 해서 생각보다 주차가 쉽기는 개뿔. 그냥 주차 개 어려운 거 맞대. 물론 자동 주차도 해주기는 한데, 근데 좀 많이 빡센 곳이나 언덕배기에선 컴퓨터도 지지치고 그냥 손 놓아버린대. 거기에 너무 속도도 빠르고 아슬아슬하게 기둥과 차량을 피해서 주차해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데 공포 영화 따로 볼 필요가 없대.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간간히 심정지 오니까. 주차했을 때 겁먹었던 것보단 혹은 생각보다 엄청 빡세진 않았는데, 이렇게 카니발이랑 비교해보면 이렇대.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 앞뒤 길이다. 카니발보다도 꽤 앞으로 튀어나온대. 개인적으로는 집 주차장이 널널한 편이라 조금 걷더라도 지하 제일 아래층, 그것도 가장 구석, 그것도 옆자리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자리에다 주차해서 다른 사람들 최대한 덜 불편하도록 하고 있대. 주차장이 여유가 있고 넓게 그려져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옛날 주차장 폭에 자리까지 빽빽하다. 진짜 말리고 싶다. 진심 집과 회사의 주차장 넓이와 여유, 그리고 출입구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대. 거기에 아까 말했던 개노답 사이드미러로 주차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건 더. 예언하건대 주차장에서 분명 사고 오지게 날 텐데, 나 같은 경우도 오른쪽 차가 내 차에 좀 과하게 붙여서 주차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좌측으로 차 빼니까 긁었대.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슈퍼차저 전원선 길이도 아슬아슬해서 정말 이빠이 땡겨야 빡빡하게 닿는데, 단점 무거운 문. 이게 완전 통스땡에 문 두께 자체도 엄청나게 두껍대. 덕분에 문이 무거워서 열고 닫을 때 무게감이 있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문콕 걱정은 없대. 문제는 걱정이 없는 게 내 문콕이지 옆차 문콕은 아니거든. 이게 아이들이 있는 가정환경과 넓은 차량폭, 그리고 이 무거운 문 노답 삼형제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바로 타 차량 문콕이대. 어른들이야 충분히 조절하고 조심하면 옆차 문콕이 나지 않게 타고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무거운 걸 아이들이 밀 때 아무래도 힘 조절이 어렵다 보니 확 밀다가 문콕이 쉽게 날 수 있대. 특히 차량을 만들 때 통스탱을 그냥 잘라서 만들다 보니 문끝이 꽤 날카롭대. 그래서 내가 왕근님 차로 테스트해봤는데 그냥 혹 수준이 아니대. 위아래로 뭔 사무라이 검으로 내려 찍은 살벌한 자국이 난대. 와, 이거 촬영하고 나서 식은땀이 줄줄 났대. 이 정도까지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덴트는 눈보다 빠르니까. 눈치채기 전에 덴트집에서 밑장 빼려다 그 전에 걸려서 진짜 개우들을 맞고 강제 주차장 극장 재개봉했대. 이런 씨버러버. 단점 화물칸 방수 안 돼. 개인적으로는 승용차나 SUV 개념으로 샀다간 무조건 중고 가겠구나 싶은 이유 1위는 따로 있대. 이 뒤쪽 화물칸 뭔가 완벽하게 덮개로 덮여 있어서 SUV 트렁크 개념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부분을 아마 사이버 트럭을 사는 혹은 사려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부분일 거다. 왜냐면 한국 시장에서 픽업은 생소해 경험조차 못 해봤을 거라 익숙한 SUV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나도 그랬고. 근데 이 트렁크와 화물칸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문제는 이거 방수가 안 된다는 거다. 물론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차량 트렁크처럼 완벽히 방수가 안 된다. 미친 물이 샌다. 그냥 물이 새는 것도 일반적인 짐 두기에는 걱정이 되는데 여기엔 치명적인 두 가지 불편사항이 도사리고 있대. 첫 번째로 기름물이다. 이 트럭 베드를 덮는 이 덮개가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그 가게 샷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런 구조들이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접히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접히는 관절들이 많은데 이걸 위해서 윤활유 같은 게 꽤 발라져 있대. 문제는 비가 새면서 이 윤활유와 같이 트럭 베드로 물이 섞여서 새거나 떨어진다는 거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비 오는 날 하얀 침대 매트리스 씻고 고향 갔는데 내려보니 검정색 물방울이 겁나게 찍혀 있었거든. 난 이거 맨 처음에 곰팡이 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트럭 베드에서 떨어진 핏물이었대. 기름이랑 섞여서 이거 당최 안 지워진대. 한마디로 비 올 때는 여기에 뭔가 이염이 되는 재질의 물건을 넣으면은 안 된대. 두 번째로 사선 구조대. 이게 보면 트렁크가 내리막길처럼 경사가 져 있대. 이 구조로 인해 빗물이 당연히 아래쪽으로 흐르게 된대. 이러면 트럭 베드 위에 있던 먼지나 흙등이 물을 따라 흘러 이렇게 덮개 끝부분에 쌓이게 된대. 미친 이 흙 걸으면 사금 한도는 나올 것 같은 양이대. 이거 치우는 것도 정말 개빡세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뒷칸은 트렁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트럭의 화물칸인 거대. 뒤편에 곱상하게 SUV 마냥 깔끔 떨듯이 물건 고이 모셔둘 용도가 아니라 비 좀 맞아도 괜찮은 화물을 싣는 트럭 베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대. 그냥 마냥 트렁크처럼 짐 짱 박아두고 1년 내내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대. 단점 세차. 이 두꺼운 수댕이 충격에는 겁나 강하거든. 근데 정말 미친듯이 손자국이 많이 난대. 차량 받고 한 이틀 지나면 이제 닦는 것도 포기하게 될 거대. 왜? 닦는 의미가 없거든. 이게 진짜 문제는 손자국 따위가 아니대. 미친 녹자국이 겁나 생긴대. 이게 어디 썩다리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녹물 맞은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흙먼지 속 철분 성분 있잖아. 이게 스댕에 쌓이면 반응 때문에 이 철분이 녹이 쉽게 쓴다네. 휴, 그래도 외장이 녹슨 게 아니라 다행이기는 개뿔. 하다 보면 녹자국이 계속 생겨서 진심 개빡친데. 문제는 이런 철분 녹자국이 그냥 미트질로는 절대 안 지워진다는 거다. 스팀 세차도 맡겨봤는데 안 지워져서 연마제 발라서 드릴로 쉽게 돌려야 그나마 좀 벗겨졌대. 보면 미트에 철분가루 새카맣게 붙어 나온대. 그리고 이 앞유리 한쪽이 개 깊어서 전면 유리와 본네 뒤 구석을 닦기가 진심 개 힘들대. 개인적으로 귀찮은 걸 싫어해서 차 사면 무조건 자동 세차 돌리는데 이 정신 나갈 것 같은 사이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동 세차장에서 빠꾸 먹는데. 그러다 호기심이 발동한 어느 한 용자 세차장 사장님이 한번 돌려봅시다까지 거 해서 들어가 봤는데 와, 진심 사이드 미러랑 자동 세차기랑 달랑말랑해서 살 떨려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못 넣을 것 같았대. 웃긴 건 이거 전장이 워낙 길어서 바닥 고정기에 앞바퀴만 걸리고 뒷바퀴가 안 걸려서 마지막엔 내가 엑셀 밟으면서 수동으로 솔 움직임에 맞춰 세차 터널 앞으로 수동으로 이동해야 했다는 거대. 손세차 맡기자는 견적 20만원 나온대. 감당 가능? 난 그냥 자동 세차하려고. 빗물 자동 세차라고. 단점 실내 차박이 안 돼. 전기차 최대 장점이 뒷좌석 눕혀서 평탄화시키고 실내에서 바로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을 틀 수 있기에 가능한 텐트 없는 편한 실내 차박일 거다. 근데 이 미친 차는 더럽게 큰데 이게 안 된대. 앞자리는 당연히 뒤로 다 안 눕혀지고 뒷자리도 뒤에 트럭 베드 때문에 아예 안 넘어간대. 의자를 들어주면 바닥에서 잘 수는 있는데 문제는 폭이 짧아 여성 수준이나 쭉 펴고 자지 남자들은 이거 무릎 굽힌 불편한 자세밖에 안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대. 천상 뒤에 텐트 깔고 자야 하는데 이게 실내 에어컨이나 히터를 뒤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다 보니 뒤쪽에서 전기로 따로 히터나 에어컨 장치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도 불편사항이다. 근데 그마저도 이 코드가 최다 110V라서 이걸 쓰려면 프리볼트 제품을 쓰거나 무거운 도란스를 따로 챙기거나 해야 하고 220V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콘센트는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네마인지 니미인지 하는 돌아버리는 규격이라 이거 맞는 콘센트를 찾을 수도 없대. 다만 아는 구독자분이 직접 DIY한 네마 콘센트와 고전한 멀티 콘센트를 연결한 혼종을 구매해 220V 제품들도 쓸 수가 있었대. 이게 근데 듣기론 국내 출시도 이 모양 그대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 네마 규격 220V는 현재 구매조차 할 수 없어서 110V만 써야 한대. 정발도 전기 사용 관련 엄청 불편할 건 장담하건대 확실하대. 결론평. 자, 그럼 사도 되는 사람과 사면 안 되는 사람 딱 결론 내드린대. 이게 세간의 혹평처럼 최악의 차냐? 그거는 아니다. 생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수준의 짐을 많이 그것도 자주 실으면서 출퇴근 같은 생활 반경까지 편안하게 커버해주길 원하는 사람, 기존 주차장이 넓고 딱 정해진 넓은 길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집에 세컨카로 굴리거나 사업용 차로 운영하기에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데 나도 딱 이 목적과 환경에 부합해서 산 거라 집 나를 때 너무너무 편하고 좋대. 사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주차 환경 안 좋으면 그냥 사지 말자. 나 또한 회사 주차 환경 때문에 지금 회사 이삿날까지 잡았으니 말 다 했지. 주차가 조금이라도 빡빡하면 지옥도가 펼쳐진대. 짐을 많이 실어야 한다는 생활상의 확실한 목적성이 없다면 돈 많은 형님 누님들의 세컨 취미카가 아닌 이상 역시나 비추대. 아까도 말한 미쳐버린 단점들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 운영 목적으로 운전하면 정말 복장 터질 일이 한두
한두 개가 아니래.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많이 안 팔리고 중고차로 매물 쏟아지겠어. 이건 진짜 트럭 용도로 사야만 버틸 수 있는 차다. 아마 대부분은 서브차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 차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하겠다? 특히 아이까지 있는데 집에 이 차 하나로 단독 운영하겠다? 진짜 짐 싸들고 말리고 싶다. 일단 트렁크처럼 비를 완벽히 막아줄 수 없다는 것부터가 단독 사용 자체를 버겁게 한대. 화물 목적성이 분명한 나도 집에 왕근님 차가 없었다면 애진작 팔았을 거다. 끝으로 사이버 트럭을 정리하자면 멋진 삽이라고 생각한대. 그것도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데다 은도금까지 된 첨단의 비싼 삽. 문제는 멋지게 은도금 되었다지만 이건 땅 파는 삽이지 은수저가 아니라는 거다. 커다란 삽으로 밥을 퍼먹거나 아이스크림을 곱상하게 떠먹으려고 하면 엄청난 불편함이 생긴대. 반대로 삽의 원래 용도처럼 땅을 파야 할 때 은도금 벗겨질까 험하게 쓰기 조심스럽고 비싸서 사는데 부담스럽다면 이 또한 쉽게 손이 가지 않는데, 사이버 트럭의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미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차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인간의 찌끄림이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